반갑습니다. 산업과 안전의 한창현 산업안전 지도사입니다. 9월 15일 날이죠. 정부에서 우리 사업장에서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까지 안 나왔던 정부가 생각할 수 있는 아마 모든 대책을 다 쏟아부은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이제 지자체 내 공공기관, 일반 사업장에서도 이 정책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상당히 관심이 많은 것 같고요. 요즘에 거기에 대한 강의 요청도 많아가지고 제가 오늘 특별히 시간을 내가지고 제가 느끼는 이 정책을 보고 제가 느끼는 바에 대해서 좀 쉽게 좀 해설하고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중대재해 예방에 대해서는 이재명 정부, 특히 노동부 장관님은 직을 걸고 감축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죠. 그 이전에 문재인 정부에서도 중대재해 반으로 줄이겠다. 그때 당시도 선언을 했지만 실제 그 목표 달성에는 상당히 미흡했죠. 그만큼 우리나라 현실에서 중대재해, 특히 사고 사망률을 낮추는 게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닌데 이번 정부 정책에는 어떤 게 담겼는지 한번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번 정책의 핵심은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단기 정책이 다 포함될 수 있고 사고뿐만 아니라 질병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정책이 담겨야 되는데 이번 정책의 핵심은 지금까지 눈에 보이면서도 막지 못했던 재래형 사고, 재래형 안전사고를 막겠다는데 아마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질병 예방에 대한 어떤 그런 파트는 많이 이렇게 빠져 있는 것 같고, 그건 아마 향후에 또 정부가 어느 정도 재래형 사고 사망을 좀 잡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질병 사망에 대해서도 아마 여러 가지 종합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이해하고 이번 정책 발표에 대해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진 배경 중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요, 이게 24년도에 그 산재로 인한 경제적 손실, 이게 국가 차원에서 약 38조 원이라고 된다고 합니다. 이게 국가 예산의 58% 차지한다니까 작은 비용이 아니죠. 에는 산업재해가 근로자 개인의 어떤 피해 문제에 이런 차원으로 접근했는데, 이제는 이런 산업재해, 이런 게 기업의 생산성자, 국가의 어떤 손실, 막대한 재정을 또 차지하는 부분이 되어버렸죠. 그런 측면에서도 이제는 반드시 사고, 사망이나 사고재해를 막아야 된다. 이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이렇게 사고재해에 대해서 국가 간 비교하는 자료 중에 제일 많이 보는 게 사고 사망 만인율입니다. 사고 사망 만인율. 이거는 1년에 근로자 10,000명당 1명이 사망하는 비율. 이걸 갖다가 국가별로 많이 비교하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나라가 보니까 21년도에 0.43% 해서 지금 중처법이 22년도 1월 27일 날 시행됐죠. 그때 시행되고도 0.43으로 거의 비슷하게 갔다가 23년도에는 3구 조금 떨어졌죠. 24년도에도 0.39. 그래서 실제 중대재해처벌법이 통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벌써 거의 4년 차에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사망률이 뚜렷하게 줄지 않고 있다. 이게 통계상 보여지는 아마 증거인 것 같고요. 아마 그래서 정부에서도 지금 아마 정부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특단의 대책이 계속해도 안 줄어드니까 이번 대책에 많이 포함된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또 하나씩 찾아보고 좀 유의있게 봐야 될 부분은 우리가 많이 비교하는 나라가 영국입니다. 영국은 우리하고 땅 크기도 비슷하고 인구도 비슷한데 사고 사망 만인율 보면 0.03입니다. 비교해봐서 우리는 0.39인데 엄청나게 한 8배 이상 이렇게 막 차이가 나잖아요. 영국이 그만큼 로맨스 보고서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보다 많은 경험과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영국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이렇게 따라잡으려고 하는 표준 모델로서 많이 생각하고 있는 국가고, 이런 비율을 이번에는 우리가 좀 아니라도 좀 따라잡았으면 좋겠는데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책에서 보니까 재래형 사고,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동력 장치가 있는 큰 기계에 끼거나 협착되거나 중장비에 충돌하거나 아니면 질식사고, 그죠? 밀폐 공간에서 질식사고가 발생하거나 이런 재래형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걸 막겠다. 이게 아마 정부의 이번 정책의 핵심 아마 목표가 아닐까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진 배경을 쭉 이제 하나씩 더 원론으로 들어가서 중대재해 현황을 한번 보시면은 우리 사고 사망자가 22년도에 1년에 644명, 23년도에는 598명, 24년도에 589명, 많이 안 줄었죠. 이게 그렇게 줄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우리가 보통 이제 사망자가, 한 600명, 644명 이렇게 되는데, 실제 질병으로 사망하는 숫자가 우리가 1년에 평균 한 1100에서 1200명 정도 나옵니다. 즉, 사고 사망자 못지않게 업무상 질병 사망도 지금 심각한 수준에 와 있고, 근데 이게 우리나라가 지금 눈에 보이는 이런 재래형 사고도 못 막고 있는데, 근데 업무상 질병은 잘 눈에 보이지도 않고, 또 업무상 그 질병이 이 근로자의 개인적 요인하고 업무상 요인하고 짬뽕돼서 나타나 있다 보니까, 제대로 그 원인을 밝혀내서 사업주를 직접적으로 처벌하기가 아직까지는 좀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질병은 대부분 산재보험으로 좀 해결하고 있는 입장이고, 산업안전보험법에 질병 사망자를 위한 다양한 어떤 안전기준이나 가이드는 지금 아직 상당히 미흡한 편이죠. 물론 질병도 급하지만 좀 더 급한 눈에 보이는 재래형 사고를 막겠다. 이게 이번 정부의 핵심 가이드인 것 같고, 좀 더 보니까 이런 대부분의 재래형 사고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추락기, 불입증 같은 재해가 실제 60% 정도 차지한다. 결국 영세 사업장, 소규모 사업장에서 재해가 제일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보고가 지금 나오고 있고, 또 소규모 사업장 외에도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이런 데서도 사망사고, 대형사고, 2인 이상 사고가 난 대형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이 대기업 공공기관, 지자체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런 데서 계속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있는 경우는 대기업 공공기관에서 실제 건설공사 발주도 많이 하고 있고, 또 지자체 공공기관에서도 건설공사 외에도 대부분은 위해 위험 작업들이 도급 용역 위탁으로 다 이렇게 하청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대기업 공공기관이나 하더라도 실제 안전보건 체계가 협력업체를 제대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수준까지 못 미치고 있다. 이런 게 좀 많이 보고 있고요. 저도 작년에 이제 지자체 공공기관 몇 군데를 체계에 대해서 점검 진단을 했는데 역시 매뉴얼은 잘 갖춰져 있어요. 매뉴얼은 잘 갖춰져 있는데 이런 각종 안전보건 매뉴얼들이 실제 도급 용역 위탁으로 내려간 실제 그 현장에 가보면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 안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 그 지자체에서 매뉴얼 청소 이런 작업도 다 도급 공사하잖아요. 그런 데서 계속 지금 최근에 2, 3회 연달아 이게 질식사고가 발생했죠. 이런 것도 다 대기업 공공기관에서 계속 발생하고 있는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특징이 이 중대재해가 특히 사고가 대부분 하청 노동자, 특수 형태의 근로 종사자, 외국인 근로자 또는 고령자, 주로 취약계층 근로자한테서 집중 발생하고 있다. 즉 대기업, 공기업, 직영 근로자들한테는 거의 이렇게 중대재해가 발생 안 하고 대부분 하청 노동자, 특수 고용 형태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고령 근로자 이런 취약계층 근로자한테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것도 아주 가장 우리나라 중대재해의 아주 특징이죠. 보면은 전체 사고 사망자의 48%, 하청 노동자 비율이 약 48%가 하청 노동자에서 발생하고 그다음에 50인 이상 사업장, 5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72%가 하청 노동자들에서 실제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수 형태의 근로자도 계속 이렇게 중대재해 발생률이 저 밑에 표 보면은 20년도에 17명에서
24년도에 62명까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이런 건 아무래도 특수형태의 근로자 같은 경우는 이제 사업주들이 고용에 대한 부담이 크죠. 뭐 근로기준법도 지켜야 되고, 4대 보험료도 너무 부담스럽고, 또 산업안전보건법도, 근로자 고용과 산업안전보건법도 여러 가지 부담 의무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고용을 회피하면서 사실상은 이 근로자처럼 일을 시킴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으로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맺지 않고 뭐 예를 들면 자유직업 소속자라든지 이런 식으로 특수하게 근로형태를 맺는 이런 근로자가 우리나라에서 점점점 증가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산업법이나 근로기준법이 직접 그 작동을 안 하니까 이쪽에서 실제 그 특수형태 또 근로종사자들의 업무 내용이 또 재다발 업무들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이쪽에서도 계속 재해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특수형태 근로자 종사자 중에서도 특히 이제 화물차주나 퀵 서비스, 이쪽에서 교통사고가 아마 전체 사고 비율의 50% 이상이 이쪽 분야에서 계속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건설 제조업 쪽에서는 지금 요즘에 외국인 근로자를 되게 많이 쓰죠. 실제 요즘에는 지방 같은 데 가면 외국인 근로자 없이 건설 현장이나 제조 공장이 거의 뭐 운영이 불가능할 정도로 외국인 근로자들한테 많이 이렇게 의존하고 있는데, 그런데 실제 외국인 근로자들의 재해 비율은 국내 근로자에 비해서 급격히 지금 증가하고 있다 이 말이죠. 대부분 이 외국인 근로자들이 취약 사업장에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외국인 근로자들의 사망 사고도 끊임없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의 특징은 60세 이상 고령 근로자가 전체 사고 사망자 290명으로 전체의 약 42%가 고령 근로자다. 이렇게 나오고 50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약 70% 이상이 고령 근로자. 그리고 고령 근로자는 소규모 사업장이나 소규모 건설 현장에서 주로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림에서는 이제 보니까 연령별로 보니까 50세 이상이 28.4%, 그다음에 60세 이상이 42.4%, 그 합치면은 약 70% 이상이 50대 이상 고령에서 실제 중상해 이상의 재해가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안전보건 교육이나 훈련이나 이런 것도 고령 근로자의 특성에 맞춰서 아마 교육 훈련 많이 개발해야 되겠죠. 장비도 마찬가지고 그런 측면으로 통계를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원인을 진단해 보니까 정부에서 원인을 진단해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한 핵심 원인은 결국은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 능력이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 소규모 건설 현장에서 이렇게 중대재해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 이유는 대부분 뭐 노설비나 불안정한 작업 방식, 안전보건 인력이 불충분하다든지 안전보건 법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든지 여기에 다 있죠. 여기에 다 중요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 같고, 그 대책은 이제 뒤에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 정부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는 다시 한번 보고요. 두 번째 원인 진단은 위험의 외조화. 이거는 이제 저도 아주 공감하는 중요한 원인이죠. 우리가 매년 이렇게 중대재해 감축을 위해서 정부가 바뀔 때마다 많은 이야기를 하고 대책을 세웠지만은 제대로 이게 중대재해 감축하지 않은 핵심적인 원인이 저는 위험의 외조화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마 우리가 다른 나라하고 이렇게 비교한 통계 자료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은 아마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도급, 용역, 위탁이 자유롭게 이렇게 광범위하게 진행된 나라가 저는 없지 않나 싶어요. 특히 유럽 국가하고 비교해 봤을 때 또는 OECD하고 비교해 봤을 때 우리나라는 법적, 제도적 장치로서 이렇게 위험함을 외조하거나 도급하거나 용역하거나 이거 거의 제재가 없거든요. 거의 자유롭게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너무 극단적인 기업 효율화, 아웃소싱 이게 너무 극단적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위험이 외주화 다 돼버리고 위험이 외주화 되니까 원청에서 아무리 재해를 막으려 해도 자기 근로자가 아니니까 직접적으로 주의 통제 관리를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 안전보건 체계가 제대로
굴러갈 수도 없고, 또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원청관리체계, 같은 사업장 내에서 문화청이 일하지만은 원청의 안전보건관리체계, 하청의 안전보건관리체계가 다 이게 별도로 굴러가죠. 이중화되어 있죠. 그러다 보면 안전보건관리체계에 혼선도 생기고 사각지대도 생기고 이런 문제도 생기고, 또 위험 업무가 외주화되다 보니까 한번 외주화가 되면 될수록 이 영세 사업장들끼리 낮은 단가에 입찰해서 따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더욱더 비용이 낮아지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안전에 대한 투자 비용도 거의 제대로 투자 못하니까 계속해서 악순환 작업이 반복되고 있다. 이게 아마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중대재해나 중상해재를 못 막는 원인이 아닐까.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문제의 심각성은 깊이 있게 인식하고 있는 것 같고요. 뒤에서 보면 알겠지만은 위험의 외주화에 대한 어떤 제가 볼 때는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라고는 볼 수 없지만은 나름대로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대책은 여러 가지 내놓은 것 같습니다. 그건 또 나중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편에서. 다음에 원인 진단으로 이런 재밌는 이야기를 했네요. 안전 주체로서 노동자 역할의 한계. 쉽게 안전보건 활동의 주체로서의 노동자의 역할의 한계가 있었다. 이건 정부가 참 오래간만에 한 이야기죠. 지금까지 정부가 이런 이야기 한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법을 보면은 1조부터 끝조까지 99%가 대부분 사업주의 의무로 되어 있어요. 사업주는 땡땡땡을 해야 된다. 사업주는 땡땡땡을 준수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근로자의 권리에 대해서는 한 줄도 거의 없다 이 말이죠. 근로자는 사업주한테 이걸 요구할 수 있다. 근로자는 이런 안전에 대한 이런 권리가 있다. 이런 조항들이 있어야 되는데 모든 게 근로자는 피해자 중심, 피해 대상자로만 생각하고 사업주가 지켜야 될 의무로만 돼 있다 보니까 사업주가 알아서 지키겠지? 근로자가 또 공장에서 어떤 안전보건에 대해서 위반이 되거나 문제가 있어도 법에서 그걸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으니까 지금까지 노동자나 근로자가 목소리를 못 내는 원인들도 거기에 있지 않았을까. 비슷한 법이 근로기준법 보면은 사업주의 의무도 있지만은 근로자의 권리도 이렇게 다 있고, 헌법에서도 국가의 의무도 있고 국민의 권리가 이렇게 균등하게 이렇게 다 명시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법은 거의 99% 이상이 다 사업주의 의무만 있고 노동자 또는 근로자의 권리가 없다. 근로자가 안전보건에 대해서 알 권리, 참여할 권리, 개선을 요구할 권리, 이런 게 저는 좀 더 있으면은 조금 더 근로자가 안전보건 활동의 실질적인 주체로서 나오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래서 노동부가 발표한 이 내용에서도 보면은 몇 가지 조항이 있는데 이건 너무 좁게 해석한 것 같고요. 좀 더 넓게 다시 한번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적으로 근로자의 알 권리, 참여할 권리, 요구할 권리, 다치지 않을 권리,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명시해야 될지 한번 고민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네 번째 원인 진단으로 법을 지키지 않더라도 불이익이 적은 구조. 이것도 되게 중요한 문제죠. 보통은 이제 시민노동단체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게 근로자가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솜방망이 처분만 내려졌다, 이런 이야기가 많죠. 큰 건설사, 조선사 이런 데서 1년에 매년 2, 3년씩, 두세 명씩 이렇게 사망사고가 났지만은 중처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실제 원청의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오너가 직접 이렇게 구속되는 사례가 거의 없었거든요. 거의 없었죠. 대부분 하청 관리자나 말단 관리자, 협력업체 소장 이런 분들만 대부분 처벌받고 좀 실제 그 공사나 공장에서 실질적인 안전보건 관리에 대해서 실질적인 책임을 져야 될 사업주 경영 책임자가 지금까지는 제대로 처벌받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아마 정부도 많이 반성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많은 대책을 내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부터 뒤에서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진 방향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볼까요? 먼저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 정부가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제가 아까 모둠에서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실제 중대재해가 소규모 사업장, 소규모 건설공사에서
뭔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더라. 거의 재의 반 이상이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더라.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정부가 이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종합 대책을 세워놨는데, 첫 번째가 10인 미만 사업장이죠. 10인 미만 사업장에 대부분 제일 많이 발생하는 게 추락재,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추락재 장비나 중장비나 기계 기구에 끼이는 사고, 그러고 중장비는 데 부딪힘 사고, 이런 3대 사고 예방에 지원을 집중하겠다, 이런 게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26년도에는 약 433억 원 정도 신설해서 3대 사고 예방에 집중하겠다. 그래서 3대 사고 예방을 위해서 추락 방호망의 추락이나 안전난간 일체형 작업 발판, 시스템 비교 같은 거겠죠. 작은 영세 건설 현장에는 시스템 비교를 보급하겠다. 또는 대부분 공장 지붕공사나 이렇게 시골 가면 축사 지붕공사하다가 많이 추락하시거든요. 그런 데가 대부분 안전대는 메고 올라가지만 마땅하게 걸 데가 없죠. 그 안전대 걸는 거기에 대한 또 예산도 투자할 여력도 없고 하다 보니까 이런 추락 재해 방지 시설, 그리고 제조업에서 많이 나타나는 노후 컨베이어, 롤러기, 사출 성형기, 이런 데는 어떤 자동문 장치라든지 방호 장치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일박한 사업장들은 이게 방호 장치를 달 여력이 없는 사업장도 꽤 많죠. 이런 데는 정부가 지원해서 방호 장치를 아마 지원해 주겠다, 이런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지게차, 크레인에서는 대부분 충돌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데, 지게차, 크레인에서는 영세 사업장이나 중소 사업장에 대해서는 아마 그 감지 센서, 신체를 감지하는 센서를 크레인이나 지게차에 부착할 수 있게끔 그런 지원을 하겠다. 그래서 사업주가 그런 장비를, 방호 장치나 그런 센서를 부착해서 드는 비용의 약 90%까지 지원해 주겠다. 이런 좀 더 이전보다는 좀 더 적극적인 대책을 좀 내놓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좀 영세 사업장이나 소규모 사업장,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적극적으로 이 제도가 발표되면은 이거는 정부가 거의 90%를 다 비용을 댄다고 한 거니까 이런 안전 장비를 이번 기회에 도입해서 하시면 훨씬 더 중대재해 예방에는 도움이 될 것 같다. 밑에는 보니까 지금까지 이런 지원 신청할 때 심사가 되게 까다로웠어요. 절차도 까다롭고, 그런 서류 절차, 신청 절차를 아주 간소화하겠다는 것도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소규모 사업장에는 스마트 장비, 스마트 안전 장비를 도입하겠다, 이런 거죠. 그리고 공장을 새롭게 지을 때는 아예 처음부터 공장 설계가 스마트하게 여러 가지 안전 센서가 다 부착되고 충분한 작업 통로라든지 방호 장치가 다 들어갈 수 있게끔 이런 걸 정부가 지원하겠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스마트 안전 장비로서 이제 아까 말했던 지붕의 안전대 부착 설비라든지 제조업 같은 경우는 회전체, 롤러나 이렇게 회전하는 동력계에서 작동하는 회전체에는 다 보통 방호 덮개를 덮게 되어 있는데, 그런 방호 덮개를 지원한다든지, 아까도 말했던 지게차에 센서를 부착한다든지, 이런 스마트 안전 장비를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이런 뜻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 공장 확산, 이것도 이제 중소벤처기업부, 그 다음에 고용노동부, 기타 이렇게 협업해서 공장을 처음에 신축하거나 어떤 사업자 등록 내고 새롭게 사업을 시작할 때 그 공장을 지을 때부터 스마트하게, 안전하게, 안전까지 감안된, 안전에 대해서 안전이 감안된 자동 설비 체계를 만들 수 있는 이런 것도 정부가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협업해서 그런 체계를 만들겠다. 그런 약간 의지 표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도 300억 원 잡아놨는데, 실제 공장 하나, 스마트 공장 하려고 하면은 꽤 비용이 많이 들겠죠. 이것도 아마 여기보다 훨씬 더 많은 저는 재정이 들어가지 않을까. 실제 이걸로 효과가 있게 하려고 하면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AI 기술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중소제조업이라든지 사고 다발 업종이라든지 건설업이라든지 재해 발생의 원인, 메커니즘, 예방 대책 이런 걸 AI 기술을 이용해서 원인 분석을 하고 툴을 개발하고 해서 교육 시스템이라든지
해방 시스템을 뭐 보급하겠다. 뭐 약간 이런 취지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것도 우리나라가 이제 AI 강국으로 갈 거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잘하면은 한국형 K 안전보건이 아마 AI 기술 또는 스마트 안전에서 우리가 놓지 않을까. 저는 그런 조금 생각도 들고요. 이런 거는 우리가 정말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잘할 수 있는 저는 분야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비슷한 이야기겠죠. 소규모 사업장에도 AI 도구를 개발해서 적극 위험 요소를 식별하는 것도 영세 소규모 사업장은 위에 위험 요소가 실제 많지만 그걸 전문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뭐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 같은 전문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업종별, 직종별, 기계기구별 위해 위험 요소를 다 식별할 수 있는 AI를 활용한 기법이나 툴을 개발해서 아마 보급하겠다는 그런 걸로 이해됩니다. 다 좋죠. 이런 사업이 정말 잘 됐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 인력과 기술을 지원하겠다. 아무래도 소규모 사업장은 특히 50인 미만 사업장은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죠. 50인 이상이라도 주로 좀 고위험 사업장에 대해서 주로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선임 의무가 있는데 대부분 50인 미만은 실제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실제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하지만은 50인 미만은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도 아니기 때문에 실제 전문 인력이 또 아무도 없고 또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 같은 경우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선임을 대체해서 보통 안전보건관리 대행기관에 전문기관에 이렇게 안전관리 대행을 위탁하고 있죠, 우리나라가. 근데 우리나라 위탁 비율이 거의 제가 알기로는 90% 이상인 걸로 알고 있어요. 가능하면은 저희들도 안전보건 컨설팅을 나가보면은 그 사업장의 현장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가 있으면 그나마 저희들이 컨설팅도 전달이 되고, 우리가 컨설팅 했던 게 기술이 전수가 되고, 뭔가 교육도 할 수 있는데, 실제 그런 담당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가 없는 데에서는 아무리 우리가 컨설팅하고 지원을 해줘도 담당자도 없고 전담 부서도 없기 때문에 이게 일회성 컨설팅으로 거쳐버리고 이게 기술이 이게 체계화 안 되는 걸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특히 또 이게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선임 안 하고 대부분 너무 위탁에 의존하다 보니까 그 위탁업체에서 와봐야 뭐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잠시 한두 시간 왔다가 이게 보는 거라서 많은 문제가 있죠. 특히 고위험 사업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위탁으로서 제가 볼 때는 할 수 있는 좀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실제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가 있어도 건설 현장 같은 게 언제든지 사고가 날 수 있는데 지금 위탁 대행이 너무나 우리나라는 다 지나치게 확장되어 있어서 이것도 좀 큰 문제죠. 그래서 정부에서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사업장을 확대하겠다. 50인 이상에서 50인 미만까지도 더 아마 확대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다음에 그 소규모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관리자, 보건관리자 선임을 하게 되면 최소 월급 요즘에 한 300 이상이잖아요. 400 이상 가는 데도 있을 거고 그런 비용 부담 때문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선임을 끌어야 할 수밖에 없죠, 사업장에서. 그런 데 대해서는 이제 부담 경감을 위해서 일정 정도 지원을 하겠다. 위탁 비용이나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인건비라든지 민간 위탁 비용을 지원하겠다. 이건 실제 경제적 지원이니까 아마 신청이 꽤 많을 것 같아요. 실제 이거는 뭐 돈으로 지원해 주는 거라서 이것도 꽤 많은 정부 예산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문장도 하나 있는데 이것은 조금 민감한 문제인 것 같은데요. 현장 경험을 갖춘 인력, 이렇게 5년 이상의 경력을 자체 선임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자 양성 교육을 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지금 법상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는 일정한 법정 자격을 갖춘 자, 뭐 학교에서 전공을 했거나 그런 자들에 한해서 법에서 국가에서 산업안전기사라든지 기능사라든지 시험을 치고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가 되는데 지금은 현장 경험을 갖춘 5인 이상의 경력을 갖춘 사람을 대거 안전관리자로 양성하겠다면 아마 기존의 안전관리자들의 어떤 이렇게 이해충돌 문제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 약간 우려되는 정책이지만은 분명히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안전관리자 자격이 없더라도 양성교육 이수시 안전관리자 자격을 부여하겠다 해서 기존 안전보건관리자들의 어떤 기독권이나 이런 문제들하고 또 충돌하는 문제도 있을 수 있다. 이런 것도 정부가 세밀하게 한 번 더 검토를 아마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통 각 지방이나 이런 데 가면 산업단지가 많죠. 그 산업단지도 단지는 크지만 실제 사업장에 가보면 50인 이하 사업장이 거의 90% 이상이거든요. 그런 사업장은 대부분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다 승인 안 돼 있죠. 또 보면 대부분 위해 위험 기계 제조업들이 꽤 많죠. 위해 위험하고 고위험 작업들이 꽤 많음에도 불구하고 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승인 대상은 아니고 이런 데가 되게 지금까지는 사각지대였죠. 이런 데다가 이제 정부에서는 공동안전관리 체계, 즉 지역 산업단지의 공동안전관리자 또는 공동보건관리자를 채용해서 각 산업단지 사업장을 방문해서 기술 지도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아마 정부가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겠죠. 그것도 어느 정도 도움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산업단지에 김포에 가구단지가 있으면은 그 김포 가구단지의 업종이나 공정이나 거기에 맞게끔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 산업단지 특성에 맞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이나 체계를 갖춰 주도록 하겠다. 이런 것도 저는 좋은 제도고 좋은 발상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제적 기술 지원, 사후 지원 연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지금까지 저도 어느 보고서를 봤는데 실제 사업장에서 재해가 나면은 안전사고가 나면은 산업재해 발생 신고서를 고용노동부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해가 발생하면은 1개월 이내 고용노동부에 재해 발생 신고서를 내게 되는데 여기는 사망사고는 즉시 신고하게 되어 있고 사망사고가 아닌 경우에는 1개월 이내 사업장에 고용노동부에 재해 발생 신고를 내게 되어 있는데 실제 보면 중상해 재해도 꽤 많이 신고가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 인력이 부족해서 솔직히 사망재해 현장도 다 못 나가보는 실정이라서 이런 중상해 재해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서 조사나 아무것도 지금까지 못 나가고 그냥 사업장한테 그냥 방치해 놓은 상태였거든요. 근데 실제 안전보건 차원에서 중상해 재해나 이 사망재해나 안전보건 예방 차원에서 별 차이가 없어요. 즉 근로자가 사다리 작업을 하다가 추락해서 운이 좋으면 그냥 발목 골절로 끝나는 거지만 그분이 안전모를 만약에 안 썼더라면 사망재해로 간 거거든요. 그냥 사망의 크기, 중대성은 정말 운에 따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면 사망재해를 막으려면은 중상해재, 경상해재 더 가깝게는 이런 아차 사고까지 이런 재해를 우리가 잘 예방 관리하면은 이런 결국은 중대재해도 막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취지에서 앞으로는 이제 요양기간 90일 초과는 이런 중상해재에 대해서는 노동부가 신고가 접수되거나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 신청이 접수되거나 이래 되면은 바로 현장에 근로감독관이나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현장에 들어가서 기술 지원을 해주겠다. 저는 그래도 기술 지원이라고 해서 참만 다행이다. 저는 이게 가서 조사하고 처벌하겠다. 이렇게 하면은 지금도 우리나라 산재 은폐가 심각하거든요. 제가 사고 통계에 지금 한 3-4배 아예 은폐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이게 다행히 기술 지원하러 간다고 하니까 좀 마음이 놓이는데 이것도 가서 막 처벌하고 이렇게 되면은 더 은폐 있는 사고마저 더 은폐할 수 있는 위험이 있겠죠. 그래서 참 이게 둘이 모순이죠. 이게. 어쨌든 기술 지원을 하겠다. 이것도 저는 좀 아주 반가운 소식이고 그러면 실제 중상해 재해나 사망 사고보다 지금 통계로 보면 10배 이상 많을 거예요. 제가 느낌에. 그럼 거기에 다 산업안전공단이나 고용노동부나 기술 지원 나간다고 하면은 이거는 제대로 하면은 이게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그만한 이제 우리 근로감독 인력이 될까 하는 좀 그런 거는 좀 느껴지고 또 이게 기업에서 이게 부담 없이 기술 지원을 받으면 좋은데 이미 중상해 재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뭐 약간 뭐 이렇게 위축이 돼서 뭐 이렇게 기술 지도를 끄려하거나 그런 문제도 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것도 진작에 돼야 될 부분인데 저는 뭐 사고조차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뭐 사망사고 아니라도 중상해 재해가 발생하면은 그게 분명히 근로복지공단이나 노동부에 다 통계가 다 잡힐 거란 말이죠. 그 사업장은 왜 그 중상해 재해가 발생했는지 재해 원인 조사, 분석, 아마 기술 지원하려면 원인 조사 분석을 할 거니까 요거라도 우리가 시도한다는 게 저는 큰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는 교육을 확대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특히 공공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많이 되어 있네요. 공무원 교육과정 개설 운영하고 지금 공무원 같은 경우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대부분 안전보건교육, 법정 안전보건교육 면제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면제가 되어 있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제가 이제 지자체 이런 데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도나 체계 점검 지도 강의나 이렇게 나가보면은 거기에는 지자체라 하더라도 다 현업 종사자가 있고 또 거기도 지자체라도 위해 위험 작업 그건 다 대부분 도급용 위탁을 주고 있어요. 그럼 이는 도급용 위탁 주고 있는 이 근로자를 갖다가 안전보건관리에서 지도 관리 감독하려면은 이 안전보건에 대해서 이 공무원들이 뭘 알아야지 위험성 평가를 제대로 했는지, 안전점검은 제대로 했는지, 순회점검은 제대로 했는지, 예? 이걸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지도 감독 능력이 제가 현장에 나가보면 거의 없어요, 공무원들이. 즉, 안전보건을 모르니까. 예. 좀 그런 문제가 심각하게 저도 생각하고 있던 차였는데 공무원들한테 교육 과정을 개선한다는 말은 아주 의미 있는 이야기죠. 저는 이제 공무원, 공공기관, 민간 이거는 이제 따질 시기가 아닌 것 같아요. 예. 뭐 그래서 이건 공무원 할 것 없이 누구든지 일하는 거기가 국가든 지자체든 공기업이든 민간 사업장이든 일하는 사람이 있는 곳은 다 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사고 아니면 다 얼마든지 질병이 발생할 수 있죠. 질병도 심각한 문제거든요. 뭐 뇌심혈관 질환, 정신질환, 근골격계 질병, 여러 가지 그 직업성 암, 우리나라도 이런 질병이 심각하단 말이죠. 그럼 이런 거는 사무직, 행정직 직원들한테도 다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제는 뭐 산업안전보건법에서도 교육의 문제, 보면 소프트 업종, 서비스 업종, IT 개발 업종, 학원 업종, 이런데 뭐 일부 교육 면제해 주는데 저는 그 되게 좀 구시대적인 발상이다. 이제는 사고 같은 게 꼭 뭐 건설 현장이나 제조 공장에만 발생하는 게 아니고 특히 질병은 모든 직업 직종에서 다 발생하고 있고 특히 요즘같이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왕따 이런 걸로 인한 정신질환이 이걸로 인한 국가적, 기업적 예방비용이 엄청나게 증가되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라도 이제는 산업법에서 교육 면제 조항이 다시 한 번 더 다 개정이 돼야 되고 공무원들도 당연히 안전보건에 대한 뭐 자체적으로 하든 뭐 법에 의해서 하든 뭐 그런 개설이 필요하다는 건 저도 100% 공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이제 뭐 우리가 외국인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도 몇 개 조항밖에 없죠. 안전보건 표시할 때 외국어로 하게끔 하는 거 외에 안전보건 교육이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뭐 안전보건 지침이나 매뉴얼 이런 게 기업 단위에서도 상당히 부족하고 국가 단위 또는 지자체 단위에서도 거의 매뉴얼이 없는데 이번에는 이제 외국인들의 어떤 모국어 또는 쉬운 한국어 기반 기초안전보건교육 자료도 만들고 온라인 교육 과정도 개설하고 전용 앱을 통해서 번역 자료도 뭐 보급하겠다 이런 것도 저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 사업주를 대상해서는 CEO 대상으로 여러 가지 안전교육 하겠다. 저도 뭐 교육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CEO 교육이 제일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앞으로 사업주들이 사업자 등록증 내고 누군가 근로자였을 때 사람이 사람을 고용한다는 건 정말 쉬운 게 아니거든요. 정말 뭐 장비기계 도입할 때도 우리가 엄청나게 많은 매뉴얼과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사람이 사람을 쓴다는 거는 엄청나게 어렵고 복잡한 문제다 이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사업주한테
예비교육, 그 사업자 등록증 내고 일정한 기간 내에 근로자에 대한 인사관리, 노무관리, 또 더 중요한 안전보건관리. 근로자가 회사에 입사하면은 입사해서 퇴직할 때까지 안전하고 건강하게 퇴사할 수 있게끔 사업주가 어떤 의무가 있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게 대한 교육은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실제 사업주가 안전보건에 대한 마인드나 비전이나 의식이 없으면은 아무리 많은 돈을 투자하고 아무리 안전보건 인력이 많아도 실제 많은 효과가 없더라는 게 지금까지 우리가 많은 경험을 통해서 공유하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사업주 교육은 되게 중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이것도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학생 부분도 보니까 직업계고 대상 같은 경우 안전교육을 제공하겠다. 실제 직업계고 특성하고 학생들이 실제 산업 현장에 들어갔다가 중대재해나 사례가 계속 몇 번씩 발생하고 있었죠. 그래서 직업계고 학생한테도 안전교육을 조금 더 아마 강화시킬 것 같습니다. 강화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초중고에 대해서도 창의적인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통한 안전보건교육을 제공하겠다. 이것도 좀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학생들한테 미래에 어떤 인재력 키움에 있어서도 그 사람들이 근로자 아니면 사용자 둘 중에 하나가 될 거잖아요. 99%가. 그러면은, 사용자가 돼서는 근로자들 안전하게 관리, 감독하는 교육을 받아야 되고, 근로자면은 내가 직장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고, 질병에 안 걸리면서 일할 수 있는 거기에 대한 권리, 이런 교육도 저는 아주 기본 교육이고, 국민의 기초교육, 학생들의 기초교육으로 저는 의무 교육 과정에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전 이런 교육이 조금 더 수준 높게 이번 기회에 도입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타 여러 가지 이제 VR 체험 교육, 지금까지 이론 중심의 교육에서 VR 체험 교육 관련 프로그램을 많이 하겠다. 그 다음에 체험 교육장을 국가 차원에서 많이 이제 개설하고, 이런 체험 교육장에서 교육을 받으면은 예를 들면 안전보건 의무 교육 시간 있잖아요. 그걸 반으로 깎아준다든지 그런 정책을 하겠다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다 좋은 거죠. 아무래도 100번 이야기 듣는 것보다 한번 추락 체험을 해보거나 게임 체험을 해보거나 질식사고 체험을 해보거나 성희롱에 대해서 피해자 교육을 받아보거나 이렇게 체험해보면 훨씬 더 이론보다는 아마 교육의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산재 예방 활동이다 인센티브 확대해주고 이거는 안전시설에 대해서 사업장에서 많이 투자하면은 조세특례 제한법에 의해서 실제 조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한다 이런 말이죠. 그리고 지자체 유관기관에서 산재 예방 우수 사업장을 발굴해서 모범 사례 확산 전파하겠다. 이런 것도 좋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파트는 좀 중요한 것 같은데, 외국인 노동자 고용 제한 강화. 실제 지금 외국인을 실제 지방이나 제조업이나 건설이나 이런 데서 많이 고용하죠. 실제 외국인 근로자가 사망사고 나거나 중상해를 입었다고 해서 실제 사업주한테 지금 특별한 불이익을 주는 건 없거든요. 단지 산재보험으로 다 또 산재보험 처리한 것 외에는. 그런데 앞으로는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한 후에 외국인 근로자한테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시, 사망사고가 발생할 때는 3년간 아예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제한하는 이런 강력한 조치가 지금 아마 발표된 것 같고, 또 중대재해에 해당하는 질병 부상, 부상은 2명이 동시 이상의 3개월 이상의 요양을 필요하는 사고죠. 이런 부상이 발생한 경우도 1년간 고용 제한, 이거는 실제 사업장에 꽤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인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이제 현장에서도 외국인에 대해서 좀 더 이 외국인 근로자들이 사업장에서 다치지 않고 질병에 걸리지 않게끔 조금 더 사업주가 아마 신경 쓰는 데는 아마 도움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번 이렇게 사망사고 나면은 3년간 고용 제한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 사업장한테는 큰 치명타가 되지 않을까. 특히 또 건설업 같은 경우는 이제 고용 제한을 이렇게 해봐야 또 사업자 명칭을 사업장이 여러 군데 있을 거니까 한 개 사업장 정도 고용 제한 해봐야 사업주한테 타격이 안 되니까 여기는 현장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 사업주가 시행하는 모든 공사 현장에 대해서 아마
고용 제한을 하겠다는 뭐 그렇게 아주 정부가 강력하게 이렇게 의사를 표현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재밌는 제도 중에 하나는 현장에 이제 외국인 근로자들 중에서 충분히 노하우가 있고 장기 근무한 외국인 근로자들 그 중에서도 뭐 한국어도 잘하고 이런 외국인 근로자들 갖다가 외국인 안전 리더로 확산하겠다. 2016년까지 한 200명 정도 확산시켜서 이분들이 아무래도 같은 외국인들끼리 자기 나라 말로 이렇게 안전보건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리드해주고 위험성 평가에도 참여시키고 이러면 훨씬 더 재해 예방에 도움되겠죠. 그래서 이런 외국인 안전 리더를 잘 활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고용 허가할 때 가산 점수를 준다든지 뭐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는 게 아마 정부의 정책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 특수 형태의 종사 근로자, 특고 노동자 이 부분도 지금 우리 특수 형태의 종사자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이제 14개의 직종이 산업안전보건법에 적용을 받고 있어요. 14개의 직종은 이 특수 형태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같은 경우는 일정 정도 산업법상 안전보건 예방 의무가 있어요. 교육도 좀 시켜야 되고 안전모도 쓰고 있는지 점검돼야 되고 근데 그게 법적 의무가 너무나 미약하긴 미약해요. 그런데 이 특수 형태 종사자들의 직종을 현재는 14개 직종만 산업법이 적용되는데 아마 직종을 더 확대하겠다는 게 아마 정부 입장인 것 같고 직종도 확대하고 보호범위 즉 사업주 의무도 훨씬 더 증가시키겠다 하는 게 아마 정부 예정인 것 같고 특히 위탁 계약 시에 아무래도 불리한 계약을 맺어주고 있으니까 위탁 계약 시에 표준 계약서를 이렇게 체결하도록 하고 표준 계약서에 이제 어떤 안전보건에 대한 이런 의무사항들이 아마 담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눈에 띄는 거는 이제 야간 택배 작업. 이쪽은 이제 실제 고위험 작업군이죠. 야간 택배 작업 하시는 분들은 실제 뇌심혈관 질환 발병률이 꽤 높죠. 야간 직업 이쪽은 이제 생태 리듬 자체가 많이 파괴되기 때문에 그런 직종에 대해서는 특수 형태의 근로 종사자지만 근로자 건강 진단을 도입하겠다. 이런 거고 또 특히 특수 형태 종사자 중에서 중대재해가 제일 많이 발생하는 게 배달 종사자들의 교통사고거든요. 이 교통사고. 그래서 그런 교통사고에 대해서 유상 운송보험을 별도로 가입하겠다. 배달 종사자들이 요즘에는 이제 산재보험에도 많이 좀 가입하게 돼 있지만은 오토바이 보험인데 가입하려면 엄청 비용이 비싸거든요. 그 외에 다른 어떤 유상 운송보험을 가입하게 해서 가입과 동시에 여러 가지 안전교육도 의무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정부 정책이 아마 여기에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고령 근로자죠. 고령 근로자 대책에 대해서는 고령 근로자의 어떤 신체적 특성을 반영해서 여러 가지 작업 환경 개선할 수 있는 그런 특단의 대책을 세우겠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저도 구체적인 고령 근로자를 위한 특성을 반영한 웨어러블 아무도 좀 이렇게 근골기 질병 발병률도 높고 아무도 근력이나 순발력 이런 게 떨어지다 보니까 사고에도 노출되기 쉽고 중형물 작업할 때도 여러 가지 질병으로 많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표준 작업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작업 환경 개선하는데 지원하겠다. 그리고 특히 이제 고령 노동자 같은 경우는 뇌심혈관 질환 고위험군이기 때문에 건강 진단이나 사후 관리를 좀 더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하겠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제 정부는 주로 고위험 사업장, 그래서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은 주로 고위험 사업장 중심으로 관리 감독을 하고 30인 미만 소규모 영세 사업장은 주로 앞으로 지자체가 관리 감독하고 권한을 주겠다 이런 취지가 담겨 있는 것 같고 또 민간에서는 기존에 있는 민간 재예방기관, 안전관리대행기관, 보건관리대행기관, 건설재예방지도기관 이런 데가 있죠. 이게 민간 재예방기관을 통해서 약 내년에 33만 개소
대해서 현장 기술 지도록 하고, 또 민간 안전 지킴이도 한 1,000명 정도 양성해서, 주로 민간 안전 지킴이는 아까 말했듯이 현장에서 5년 이상 경력이 있으신 분들을 갖다가 안전 지킴이로 해서, 약 18만 개소의 상시 순찰하는 이런 방식으로, 합동 점검을 하겠다. 이런 대책을 만들어서 예방이 2, 3중으로 될 수 있게끔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발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중앙정부는 고위험 사업장으로 약 7만 개소 정도, 점검 물량도 25년에 2.4만 개 사업장에서 26년도에는 약 5만 개 사업장에서 28년도에 7만 개 사업장으로 점점점 확대해 나가면서 사각지대 해소해 나가겠다. 이런 거고, 시속 대응을 위한 불시 페트롤 점검을 하고 안전신고센터 운영하겠다. 또 계절적 요인, 특히 폭염주의보 경보 떴을 때, 그럴 때 이제 계절적 요인일 때 집중 일제 점검 단속하겠다. 이런 것들이 아마 담긴 것 같습니다. 지자체는 주로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점검하고 지역 특성에 맞게끔, 지붕공사나 주로 농촌 같은 지역은 축사 지붕공사나 벌복 작업, 이런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산재 다발 위험 요인에 집중 대응해서 지자체를 활용해서 관리 감독을 하겠다. 이런 걸로 좀 보여지고요. 민간은 아까 말했듯이 민간 재예방기관 또 활용하고, 그다음에 이제 안전지킴이, 퇴직자 노사단체 소속 퇴직자 경력이 있으신 분을 안전지킴이로 활용해서 영세사업장 약 18만 개소 집중 투입하겠다. 그런 뜻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우리나라 중대재해 발생의 가장 근본 원인이 위험의 외조화라고 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이제 대책에서 이제 주로 도급 계약, 문청의 안전 예방 의무 강화, 이게 이제 정부의 핵심이죠. 도급 계약 시, 여기서 말하는 도급은 도급 용역 위탁을 다 포함한 개념으로 이해해 주셔야 되고요. 여기서 원청의 안전 예방 의무를 좀 더 강화시키겠다. 첫 번째가 도급을 줄 때 그 도급 비용이 적정하냐, 적정 비용을 보장할 수 있게끔 정부가 관리 감독을 하겠다 이 말이죠. 이 적정 비용이라는 거는 그 도급 금액에 그 수급업체가 그 작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충분한 안전보건 조치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적정 비용이냐, 이걸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발주자에게 공사 규모 특성을 고려한 특정 공사비 산정 의무를 부여하겠다. 이거는 이제 지금 건설안전특별법이 국회에 올라가 있죠. 여기에 건설안전특별법을 이렇게 넣어놓은 걸 보니까 정부는 아마 건설산업안전특별법을 통과시킬 의지가 있지 않나. 그렇지 않고서 이렇게 언급하지 않았을 건데, 어쨌든 건설산업안전특별법에도 적정 공사비 산정 의무가 아마 있을 거예요. 요걸 해서 발주자에게 적정 공사비 산정 의무를 부여하겠다. 이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소건설사의 적정 공사비 확보와 현장 안전관리 등을 위하여 적격 심사 낙찰 환율을 2% 이상 상향시키겠다. 적격 심사를 받겠다 이런 말이죠. 중소건설사 같은 경우 정부공사하면은 100억 미만의 정부공사를 중소건설사가 시행할 경우에는 적정 공사비가 확보됐는지 거기에 대한 적격 심사를 하겠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의 건설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이거는 이제 발주자의 의무로 되어 있는데, 이걸 발주자뿐만 아니라 원청도 건설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제대로 그 밑에 있는 협력업체가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관리 감독할 의무를 부여하겠다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건설공사의 가장 큰 원인이 결국 부실하도급이거든요. 부실하도급의 가장 큰 원인은 충분한 공사비가 지급되지 않고 충분한 공사 기간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사고의 근본 원인으로 항상 그 두 가지가 지목되어 있었는데, 여기서도 역시 충분한 공사 기간을 부여하도록 하겠다. 그래서 민간 공사 설계서에 공사 기간 산정 기준을 포함시켜 계약 단계에서부터 적정 공기를 확보하도록 하겠다. 이거는 이제 아까 공공기관은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고, 민간 건설공사에서도
표준 도급 계약서에 아예 적정 공기가 명시가 될 수 있게끔 하겠다. 근데 그 적정 공기가 어떻게 산정할 거냐는 이제 앞으로 정부가 여러 가지 모델 개발하고 놓겠죠. 이 적정 공기에 따라서 공사비가 당연히 올라갈 수 있겠죠. 공사 기간이 늘어나고 적정 공사비가 책정되면 당연히 공사 비용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또 이 문제는 또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것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발주자가 적정 공기를 산정하고 이걸 인허가 기관이 이제 심사 검토 투어 하겠다. 이것도 건설안전특별법을 제정해서 하겠다고 지금 입장에 놓은 거죠. 이것도 아마 건설 현장에서는 이제 특히 이 발주자의 지위에 있는 데가 대부분 지자체 공공기관이 엄청나게 정부 공공기관을 거의 다 발주하는데, 이제 정부나 지방 공공기관이 대부분 이제 인허가의 심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적정 공개에 대해서 이것도 아마 여러 가지 이래 되면 이제 전체 공사비가 증가될 거고 이게 대한 충분한 국가 예산이 또 지급되는지 또 이런 문제도 있겠죠. 그다음에 폭염 시에 근로자 보호를 위해서 공사 기간 연장 사유에 넣겠다. 지금 또 뭐 아주 급박한 재해 위험 발생에 있을 경우에 수급업체나 원청이 발주자한테 공사 기간 연장을 산업법상 요청하면 산업법상 연장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그냥 폭염이라는 단어가 없었는데 이번에는 폭염 시 이런 걸 추가해서 폭염 사유로도 얼마든지 공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겠다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기관이 안전에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 이거는 이제 공공기관, 특히 이제 공공기관이 도급용역 위탁 발주도 많이 주고 있고, 건설공사도 많이 발주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이 먼저 선도적 안전보건 역할을 하겠다 하는 정책 중에서 첫 번째가, 기관장을 해임할 수 있도록 하겠다. 즉, 중대재해가 발생하면은, 지금 중처법에 의해서 지금 1년 이상 구속도 가능하죠, 기관장이. 그 중처법은 별개고, 그건 형사처벌이고, 일단 중대재해가 발생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면은 이건 형사상 처벌 문제 별개로 기관장을 해임시키겠다. 이런 걸 이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넣겠다. 이렇게 또 정부가 한 발 더 나갔네요. 그죠? 그리고 이제 공공기관에서 수행하는 여러 가지 유해위험 작업 중에 이런 작업은 반드시 2인 1조로 해야 돼. 또 이런 작업은 6개월 미만 근로자는 단독 작업 수행할 수 없어. 예를 들면 이제 옛날에 어느 땡땡땡 발전소에서 김용균 씨 기억나시죠? 서부화력 발전소 다 얘기해보면 서부화력 발전소 김용균 씨가 석탄 컨베이어 벨트에서 혼자 정비 수리 작업 들어갔다가 단독 작업 수행하다가 끼임 협착으로 사망 사고했죠. 그런 경우죠. 그래서 6개월 미만 신규 작업자가 위험 작업을 단독으로 못하게 하거나 위험 작업은 반드시 2인 1조로 하게끔 내부 규정을 만들고 그 내부 규정이 있는지 없는지, 그 내부 규정대로 실제 운영되는지 아닌지, 이걸 갖다가 공공기관 안전관리 등급제, 보통 기재부에서 하죠. 공공기관 안전관리 등급제의 평가 기준으로 삼겠다. 이런 취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공기관에서 노후 설비 장비 교체에 많은 예산을 실제 투입하면은 그걸 등급평가에 적극 반영하겠다. 이런 것 같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공기관이 매년 기재부 경영평가를 받죠. 거기서 이제 안전보건, 산재 예방 분야에 대한 배점을 지금도 높다고 많이 이야기하는데 지금보다 훨씬 더 상위에서 높이겠다.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공공부문에서 원청의 안전보건관리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협력업체 안전관리 수준평가. 이 부분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들도 건설 현장 기술 지도 가거나 공공기관 체계점검 진단 가보면은 결국은 공공기관에서 중대재해는 결국 협력 도급업체에서 다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든요. 그러면 이 공공기관에서 협력업체를 어떻게 관리 감독했냐. 즉, 건설공사하는 협력업체, 하청업체들이 실제 위험성 평가는 제대로 하고 있는지, 순회 점검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 합동 점검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유해 위험 기계 기구 정비는 제대로 관리 감독하고 있는지, 안전보고는 제대로 받고 있는지, 이게 다 원청의 관리 감독 의무인데, 이게 실제 현장에서 작동되고 있는지 없는지를 아마 협력업체를 직접 아마 심사위원들이 만나면서 서류도 보고 면담을 통해서 원청 공공기관을 평가하지 않을까.
그런 취지가 저는 이게 보이네요. 그렇게 하겠다는 게 보이고. 그리고 공공기관 안전활동 평가를 하죠. 기재부는 안전관리 등급제를 시행하고, 고용노동부는 공공기관에 대해서 안전보건 활동 평가를 하죠. 그때도 중대재해 반복 시 평가 점수를 대폭 감소시키겠다. 공공기관에 대해서 50% 이상 감소시키겠다. 이런 거고, 발주 현장에 직접 이 심사위원들이 가서 근로자 면담을 통해서 공공기관에서 안전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하겠다. 이 말은, 이제는 형식적이고 요식적인 서류만 가지고 안전보건 활동해가지고는 공공기관이 경영평가에서 좋은 점수 못 받는다는 신호인 것 같아요. 우리가 아직도 가면은 다 이렇게 서류 중심으로만 체계 구축하고 했는데, 실제 현장 가서 현장 근로자를 만나보면은, 선생님이 만약에 비계해체 조립공이다. 선생님, 비계해체 조립할 때 작업 순서, 조립 순서가 어떻게 되죠? 근데 그분이 전혀 모른다거나, 비계해체하다가, 우리가 보호해야 될 보호 장비는 어떻게 착용하고 어떤 순서로 해야 되죠? 이런 것도 물어볼 수도 있고, 선생님이 만약에 추락하거나 동료가 추락했을 때 어떻게 비상조치를 해야 되는지 알고 있나요? 이런 걸 이제 물어볼 수 있다, 이 말이죠. 근데 그 근로자가 전혀 교육받은 바도 없고 답을 못하면은 아마 형식상 교육일지에는 뭐 교육했다라고 사인 받아 하더라도 그거는 교육을 하지 않은 걸로 보고 뭐 교육 점수도 아마 아주 빵점을 매긴다든지 이런 식으로 근로자 면담까지 하면서 이거는 뭐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앞으로 근로감독관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산업안전보건 감독 나갔을 때도 이제는 서류 중심으로만 보는 게 아니고 실제 작업자를 만나면서 면담을 통해서 안전보건 활동이나 체계 구축이 제대로 됐는지 이 구축된 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이걸 이제 본단 말이죠. 그래서 요즘 저희들도 제일 많이 하는 게 지자체나 이런 데서 우리가 만들어놓은 체계 구축이 제대로 현장에서 작동되고 있는지 현장 작동성에 대해서 요즘에 점검 평가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 민간도 고위험 사업장은 체계 점검 이미 다 체계 점검 돼 있죠. 웬만한 사업장은 그 체계 점검된 게 우리 공장 라인에서 또는 우리 토급 위탁 협력업체에서 실제 우리가 만든 매뉴얼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점검 진단을 요즘 꽤 많이 하고 있죠. 저희들도 많이 하고 있고 그런 차원으로 이 정책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불법 하도급 방지인데요. 이거는 이제 건설 현장에서 고질적인 문제죠. 뭐 제조 공장도 마찬가지고 조선소도 마찬가지인데 불법 하도급은 궁극적으로 처벌 문제도 나오고 결국 불법 하도급 되면 될수록 재하도급 되면 될수록 제 능력이 떨어지는 영세 사업체들이 다 작업을 하기 때문에 결국 중대재해도 다 열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이제 불법 하도급 같은 경우는 실제 발각되고 적발되기 힘든 게 이게 다 합법으로 위장돼서 합법으로 위장이 돼서 이게 들어오기 때문에 실제 적발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적발에 대해서도 지금 보니까 국토부, 노동부 공동으로 같이 나와서 좀 막 적발하려고 하고 적발되면은 아마 원청 발주자까지 엄격하게 제재하겠다. 뭐 심하면은 등록 말소까지 시키겠다. 엄청나게 지금 근본을 찾겠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나라의 어떤 건설 현장의 구조적인 문제일 수도 있죠. 우리가 큰 대형 건설 공사 해봐야 발주자 해봐야 걸감독 한 2명밖에 안 나오고 그 원청사도 한 10명에서 15명 보통 그 정도밖에 안 나오죠. 대부분의 수백 명의 근로자들 다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현장에 있다면 너무 직영 근로자 비율이 적다 이 말이죠. 전문업체도 마찬가지예요. 전문업체도 자기가 고용한 근로자는 20, 30명밖에 없고 대부분 뭐 오야지라고 그러죠. 오야지를 통해서 물량팀을 통해서 자기 회사로 이름만 올려놓고 작업하다 보니까 제대로 뭐 안전보건 교육도 안 되고 기술 지도도 안 되고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이게 다 숨어 있었죠. 그런 걸 정부가 이제 불법 하도급을 좀 뿌리 뽑겠다는 의지가 여기 담겨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등록 말소까지 하면서 강력하게 시행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특히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발전사라든지 에너지 공항, 특히 고위험 작업이 있는 이런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정부가 전수 하도급 실태 조사를 통해서 개선 방안 마련하겠다 이렇게 돼 있고 또 공공 부분에서는 질식 작업, 질식 위험 작업은 아예 하도급을 금지 또는 하도급을 주더라도 충분한 질식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보건 능력이 있는 업체를 선정하게끔 그렇게 규정 자체를 만들겠다. 뭐 이런 것도 좀 늦은 감이 있지만은 이제 좀 놓은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적격 수급인 선정인데요. 이것도 중요하죠. 도급임금 딱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게 적격 수급인, 즉 안전보건 능력이 있는 업체를 선정하는 건데, 이것도 저 지자체나 뭐 민간 사업장 많이 가보면 특히 지방일수록 영세 사업장이 되게 많아요. 지방에서 뭐 건설 현장 들어온 사람들 보면은 뭐 사업주하고 자기 친인척, 자기 친구, 아예 많은 사람 몇 명 이렇게 같이 작업 들어오는 경우도 많단 말이죠. 그런 사업장에 뭐 중첩법상의 안전보건관리 체계나 위험성 평가나 뭐 기계기구 점검, 뭐 방호적 장치나 이런 게 거의 다 제대로 안 돼 있어요. 이런 데가 또 서류만 또 막 대충 급하게 만들어서 또 입찰에 참여하고 이런 게 악순환이 반복되어 있죠. 이러다 보니까 실제 재해가 나서 조사해 보면 정말 다 안전보건 능력이 정말 취약한 업체들이 선정이 되어 있는 경우가 너무 많죠. 그래서 좀 더 우리 산업법에서는 적격 수급인 의무만 있고 적격 수급인을 어떤 절차로 또 적격 수급인 조건을 어떻게 할지는 세부적으로 시행 영역이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아마 산업법을 개정을 통해서 적격 수급인 선정의 의무, 그다음에 내용, 절차까지 좀 더 명확하게 세분화하겠다는 게 정부 의지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건설공사 전 과정에서 주체별로 책임 능력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건설공사 같은 경우는 산업법에서는 일단 건설 현장에서 지금은 웬만한 건설 현장에서는 사고가 나면은 원청 책임 다 지금 따라가게 돼 있죠. 원청 도급인의 포괄적인 업무가 산업법에 다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원청은 이제 충분히 산업법상 책임이 명확하게 어느 정도 많이 들어와 있고요. 근데 이제 문제가 발주자죠. 실제 건설공사를 해서 가장 큰 이익을 향유하는 발주자가 좀 산업법에서 많이 빠져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산업법이 좀 더 개정이 돼서 발주자에 대해서도 일부 이제 발주자 책임이 들어와 있죠. 그게 대표적인 게 안전보건대장 작성 업무죠. 뭐, 발주자는 기본 안전보건대장 작성하고 설계자로 하여금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끔 하고 시공자로 하여금 기본 안전보건대장과 설계 안전보건대장을 참고해서 시공 과정에 안전하게 작업이 될 수 있게끔 시공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도록 하고 이 전 과정을 발주자가 관리가 감독하게끔 지금 산업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공사를 분리 발주하는 경우 혼재 작업으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안전보건 조정자를 선임하게 되어 있고 기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개상하게 되어 있고 이렇게 한 3-4가지의 발주자의 의무가 지금도 산업법에 있지만은 더욱더 강화시켜서 아마 건설산업특별법이 통과되면은 발주자의 의무는 훨씬 더 늘어날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적정 공사 기간의 부여, 적정 공사비의 부여 이런 게 다 포함될 것 같고 기타 그 발주자에 대한 점점 발주자에 대한 안전보건을 강화한다는 것은 이제는 시공 단계에서의 안전보건 관리는 이미 한계가 있다. 시공 단계에서는 아예 공사 들어가기 전 계획 설계 단계에서부터 공사가 안전하게 관리되도록, 제조도 마찬가지죠. 제조도 공장을 설계할 때부터 안전하게 안전작업 통로나 방호장치가 다 되어 있게끔 자동 안전설비가 구축되어 있게끔 이렇게 설계가 되지. 건설 현장도 계획 설계 단계에서부터 안전하게 공사하게끔 하겠다. 즉, 그런데 계획 설계는 누가 주도하느냐? 이 발주자가 주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계획 설계 단계 발주자 의무를 아마 많이 강화시키겠다는 게 정부해주고, 건설산업기본법에서도 발주자가 안전관리 계획이나 이런 걸 다 수립하게 돼 있죠. 이런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고, 뭐, 설계 안전성 평가, 그것도 건설산업기본법에, 건설기술진흥법에 발주자 의무로 나와 있죠. 플러스 발주자 외에 이제 설계자, 감리자까지 다 안전보건관리 책임에 동참할 수 있게끔 다 구체적인 안전보건관리 의무를 부여하겠다는 게 아마 정부의 취지인 것 같습니다. 이건 한 번 더 세부적인 법률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단데 산재 예방 주체로서의 노동자 권리 보장, 이건 제가 모두에서 되게 좀 중요한 부분이고, 이거는 장기적으로 바라보고 산업법 전체를 다시 다른 맥락에서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해놓은 사업주의 의무와 근로자의 권리가 균등하게 이렇게 될 수 있게끔 사업안전보건법을 저는
이렇게 전면적으로 좀 개편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요. 그 중에 하나라서 근로자의 알 권리 중에서 정부가 생각한 거는 재해조사 보고서. 보통 우리 중대재해가 발생하면은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재해조사를 다 해요. 거기는 그 재해의 직접적 원인도 조사하지만 관리적, 제도적 원인, 구조적 원인, 근본 원인까지도 특히 중첩법 이후에는 근본적인 체계 구축 시스템에 대해서도 다 재해조사를 하고 하죠. 근데 이 재해조사 보고서가 공표가 안 된다 이 말이죠. 지금까지는. 공표가 안 됐기 때문에 동종업종에서 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그 재해조사 보고서 좀 보면은 뭔가 우리 또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공표가 안 되다 보니까 한계가 많았죠. 그래서 근데 이제 정부가 이번에 재해조사 보고서를 공개하겠다라고 했는데 저는 이거는 정말 대단한 결단인 것 같고 잘한 것 같다. 물론 보고 과정에서 기업의 영업 비밀 이런 것도 이렇게 보호해줄 수 있는 안전장치는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게 좀 보고되면 저희 같은 컨설팅 기관에서도 좀 더 업종별로 다양한 재해 원인을 분석하고 좀 더 근본적인 체계 시스템적으로도 분석해서 재해 예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눈에 띄는 거는 안전보건 공시제. 이거는 이제 좀 500인 이상 큰 기업 같은 경우는 재해 현황이라든지 안전보건관리 체계 시스템에 대해서 아예 그냥 투명하게 공시하게끔. 우리가 보통 회계 같은 건 다 정부 공시하게 돼 있잖아요. 일정한 기업, 일정한 상장 회사나 큰 회사는 다 공시하게 돼 있잖아요. 회계 같은 경우는 똑같이 큰 기업은 산재 현황이라든지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수준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중대재해 발생 현황이라든지 이런 걸 투명하게 공시하도록 한 거죠. 그 공시해버리면은 특히 투자 받을 때 상당히 영향을 미치겠죠. 또는 정부 입찰 참여할 때도 이게 되게 아마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것 같고 그 차원에서 아마 공시제를 도입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시 내용에 지금까지는 사망자 수만 포함했는데 이제는 중상해 재해, 중대재해에 해당하는 부상자 수도 공표할 수 있게끔 이렇게 신설을 하겠다 하는 것도 정부 의지에 담긴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이제 위험성 평가 개선에서 중대재해 다발 업종에 대해서는 정부가 위험성 모범 표준 모델 공개하겠다, 제공하겠다 이런 건데 이것도 다 장단점이 있어요. 옛날에 노동부 이런 거 많이 고민하고 했는데 표준 모델 잘못 제공해주면은 그냥 다 자기 사업장의 특성을 반영하지도 않고 똑같이 뺏겨서 넣은 경우가 너무 많다 이 말이죠. 그래서 표준 모델을 우리가 못해서 안 한 게 아니고 여러 가지 그런 부작용도 있는데 어쨌든 또 영세사업장 같은 경우는 이런 게 있으면은 훨씬 더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장단점을 정부가 잘 활용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위험성 평가 시 위험성 평가를 아예 안 했거나 이건 좀 중요하죠. 모든 사업장에 다 해당되니까 위험성 평가를 실시를 안 했거나 필수 절차를 누락 시 벌칙을 적용하겠다. 지금 원래 위험성 평가라는 제도가 사업장 스스로 자기 사업장의 유해 위험률을 찾아낸 것에 대해서 위험도를 평가해서 고위험부터 중대재해나 중상해재해가 날 수 있는 고위험부터 위험성 감소 대책을 수립하는 게 위험성 평가거든요. 이 제도는 원래는 자율안전보건관리 체계의 핵심이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 지금까지 처벌하지 않았는데 지금까지 중대재해 사례를 보니까 위험성 평가를 아예 안 했거나 위험성 평가를 해도 너무 형식적이고 요식적으로 한 경우가 많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정부가 아마 이제는 벌칙을 적용하겠다는 처벌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약간 자율안전보건관리 체계하고는 좀 이렇게 결이 좀 다르지만 정부도 답답하니까 이런 것 같아요. 벌칙을 적용하겠다는 거고 벌칙 적용은 위험성 평가를 아예 안 했거나 필수 절차를 누락했다. 이거는 위험성 평가 고시를 보면 나와 있죠. 제일 처음에 사전 평가하고 그 다음에 그 위해 위험 요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되고 그다음 위험성을 평가해야 되겠죠. 평가하고 그다음에 감소 대책을 수립하고 한 거에 대해서 기록하고 근로자와 공유하고 이 전 과정에 근로자를 참여시키고 이런 필수 절차가 위험성 평가 고시에 나와 있는데 이 절차를 누락했을 때는 벌칙을 적용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상당히 현장에 많이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위험성 평가 전 과정에 노동자 대표를 참여시키겠다. 지금 근로자가 참여되어 있는데 위험성 평가에 근로자 대표를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비밀 무기명 투표에서 근로자 대표를 선출하고 그 근로자 대표가 위험성 평가 전 과정에 참여시키도록 하겠다. 정말 취지는 좋은데 이 근로자 대표는 위험성 평가뿐만 아니라 안전보건 활동 전반에 대해서 우리 지금 산업법에 근로자 대표 규정이 있긴 있지만 거의 유명무실화 돼 있거든요. 노조가 있는 곳에서도 노동조합이 지금 아직까지는 안전보건 활동에 적극적으로 잘 참여 못하고 있는데 하물며 노조가 없는 일반 사업장에서 근로자 대표가 요구권이나 여러 가지 정부에서 요구권이나 참여 권한이 조금 미비하게 있겠는데 지금 거의 못하고 있죠. 그러면 이 근로자 대표의 참여, 근로자 대표 선임이나 참여나 이 사람들의 권한을 어떻게 보장할 건지, 특히 좀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좀 전근대적인 기업 문화가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런 공간에서 이 실질적인 노동자 대표를 어떻게 활용해서 좀 더 합리적인 노사 관계를 이끌면서 합리적인 안전보건 대책, 즉 노사가 같이 주체가 돼서 안전보건 대책, 저는 솔직히 근로자들만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은 안전보건 관리 비용을 반으로 줄이고도 훨씬 더 저는 재예방을 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건 상당히 중요한데, 근데 상당히 쉬운 분야가 아니다. 이건 조직 문화, 기업 문화, 우리나라의 직장 민주주의 문화와 다 결부된 문제라서 요거 한 가지만 가지고는 쉽게 제공될 것 같지는 않다. 그런 느낌을 좀 받고요. 그 다음에 산재 예방 조치에서 노동자 권리 보장 중에 원하청 통합 안전보건 관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일반 우리가 산업안전보건법 보면 100인 이상 사업장, 조금 큰 규모의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거는 무슨 기구냐면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노동자와 사용자와 같이 공동으로 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해서 노사 동수로 구성해서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련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 의결하는 기구예요. 심의 의결. 아주 중요한 기구죠. 그런데 이게 다 100인 이상이니까 좀 영세사업장은 이 기구를 설립할 의무도 없고 또 100인 이상 사업장 중에서도 사내에 협력업체가 들어있는 사업장 많죠. 조선소, 중공업, 건설 현장도 마찬가지고 그런 사업장은 이제 도사, 원하청 합동으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하도록 하겠다는 그런 취지가 있죠. 즉 실제 원하청 이렇게 되어 있는 곳에는 실제 유해위험 작업은 원청 근로자보다는 하청 근로자들이 훨씬 더 유해위험 작업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하청 근로자들의 목소리와 하청 근로자들의 사업자 근로자들의 목소리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반영될 수 있게끔 해서 실질적인 재예방의 효과를 보자 하는 게 아마 정부의 의도인 것 같습니다. 취지는 저는 아주 공감하고 건설 현장 같은 경우는 이미 원하청 안전보건협의체를 법적으로 반드시 운영하도록 되어 있죠. 그런데 그게 보통 건설공사 현장 120억 이상이었는데 이걸 50억 이상으로 이제 확대하겠다. 그래서 안전보건협의체를 50억 이상으로 확대하겠다. 그런 발표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이야기에 나오는데 산업안전보건법에 근로자 대표나 노동조합에 추천하면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어요. 말 그대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노동부의 어떤 산업안전감독관은 아니지만 명예직으로 이렇게 선발해서 근로자 대표가 추천하면 노동부 장관이 선임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사업장의 어떤 안전보건 활동에 대해서 감시하는 어떤 그런 역할로 지금 되어 있는데, 근데 이것도 평가해보고 해보면은 거의 유명무실화 많이 되어 있다. 여러 가지 근로자 대표나 단체들 많이 만나보면은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만 있지 실제 유명무실하고 별 권한도 없고 안전보건 활동할 시간도 부여가 안 되고 보통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대부분 노조 정도 있어야지 이게 운영되거든요. 노조의 안전보건 담당자라든지 노조 지부장이라든지 노조 부지부장 부위원장 그런 분들이 많이 하시는데 그분들은 또 어디하고 문제가 생기냐면 타임오프 제도하고 이게 또 노조 전임 시간하고 이게 결부돼서 이 안전보건 활동 시간이 잘 보장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안전감독관이 위험성 평가라든지 안전점검이라든지 안전보건 회의라든지
뭐 여러 가지 참여하는 게 충분한 별도의 타임오프와 별도로 이게 시간이 보장돼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런 시간이 보장이 잘 안 됐는데 어쨌든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의무화 및 교육훈련을 지원하겠다. 교육훈련뿐만 아니라 어떤 권리 의무에 대해서도 좀 더 명확하게 좀 더 확대됐으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거는 무슨 취지인지 되게 중요한 말 했는데 산업안전감독관이 사업장 특별감독 시 참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작업중지는 뭐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아니라 또 권리반 근로자도 법상 작업중지할 수 있는데 시정조치 요구권, 이거는 시정조치 요구권은 보통 근로감독관 정도 돼야 할 수 있는 건데, 이 시정조치 요구권에 어느 정도 권한을 부여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시정조치 요구권이 실제 부여된다면 꽤 큰 역할을 하겠죠. 예, 실제 법 위반이나, 그 회사의 안전보건관리 규정대로 위반돼 있다 하면은, 명예사업안전감독관이 회사를 상대로 사업주한테 이거 시정해달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다는 권한이죠. 그 요구에 의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고 시정 요구에 있으면 사업주가 정당하면 그걸 이행해야 되는 이게 제대로 작동된다면 이거는 굳이 노동부 근로감독관의 업무를 줄일 수 있는 정말 좋은 제도인 것 같은데 근데 또 이 권한이 막대하니까 기업의 또 위축도 있겠죠. 위축. 부작용. 이런 것 때문에 이건 나중에 어느 정도 시정 요구권이 실제적으로 부여될지는 뭐 봐야 되겠지만은 도사 간에 많이 다툼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입법 과정에서 그런 게 좀 걱정이 되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PR 권리, 작업 중지권 확대. 이거는 뭐 지금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에서도 근로자의 작업 중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돼 있고요. 저는 실제 뭐 산업안전보건법이나든지 중재법 강의할 때 저는 작업 중지권은 정말 중요하다고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어느 근로자 스스로가 위에 위험한 곳에 일하고 싶어 하는 사람 아무도 없고 위에 위험한 게 있으면 스스로 다 피하려고 하는 본능이 다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회사가 조금 영세하고 안전장치나 안전방호장치가 설치 안 돼 있더라도 이런 작업 중지권을 근로자가 쉽게 행사할 수 있는 문화가 돼 있다면은 사장님 지금 이런 상태에 작업 못 하겠어요. 이거 우리 안전하게 해놓고 작업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문화. 외국인 근로자가 현장에서 소장님 지금 발판이 이쪽에만 설치되어 있고 이쪽에 설치 안 돼 있기 때문에 발판 다 설치하고 낙하물 방지망 다 설치되면 그때 우리 작업할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이 이야기를 외국인 근로자나 그런 분들이 하청업체 근로자가 원청 감독관한테 누구한테 쉽게 이야기할 수 있다면 우리나라의 중대재해는 저는 고치해 줄 수 있다. 뭐 다른 제도 안 고치더라도 그만큼 작업 중지권은 중요하고 실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진짜 중요한 제도인데 이게 우리나라에 아직까지 전근대적 문화에 의해서 뭐 협력업체 사장도 원청 이렇게 관리자한테 아무 말도 못하는 이런 문화에서 이야기할 수 있겠네 이런 말이죠. 작업 중지권 주도. 그래서 이거는 저는 뭐 단순히 제도의 문제뿐만 아니라 기업의 문화, 안전하고 이런 문화를 만드는 민주적인 문화를 만드는 데서도 정부 각계 부처에서 같이 캠페인이든 이런 걸 해야 된다. 그래 이게 실질적으로 발휘될 수 있고 여기에서는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근로자가 중대재해 시에 산재 발생에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 중지 요청할 수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급박한 위험하니까 꼭 당장 무너져야지만이 작업 중지할 수 있는 걸로 이해될 수 있잖아요. 이걸 좀 완화시켜서 재해 발생에 급박한 위험의 우려, 징후, 징조 이런 게 있으면 작업 중지할 수 있게끔 완화시켰다. 이거죠. 그리고 작업 중지하는 데서 제일 중요한 건 불이익 주면 안 되죠. 당연히 불이익 주면 안 되고 지금 법에서 불이익 줬을 시에 강력한 형사적 처벌을 하겠다는 것도 정말 신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작업 중지권은 실제 중요하고 이게 오히려 어떤 현장은 실제 작업 중지한 근로자한테 포상 인센티브 해주는 회사도 있어요. 왜냐하면 중대재해를 막았으니까. 지금 기업이 중대재해 하나 막기 위해서 지금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예방에 엄청난 비용을 공기업이나 대기업 퍼붓고 있거든요. 그런데 작업 중지 딱 하나 해서 진짜 사람 생명을 하나 살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얼마든지 그 사람한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이 제도를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 다음에 노동안전 확산을 위한 인프라 확대. 네.
이제 이건 정부의 역할이니까 좀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그렇게 뭐 정부가 잘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근로감독관이 좀 부족하다 이 말이죠. 우리가 지금 아까 앞에서 보니까 뭐 200만 개 사업장인가 이렇게 했는데 우리 근로감독관이 아까 1000명밖에 없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산업안전 근로감독관을 중앙 지자체 합쳐서 3,000여 명 충원하겠다. 충원하면 중앙에도 뭐 어느 정도 활용하고 지방에도 안전감독관을 부여해서 사법경찰관에서 지방이 아까 말했던 30명 미만 사업장 근로감독을 할 수 있게끔 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 것 같고, 감독관 역량 강화를 위해서 감독관을 뽑을 때의 기술직군, 뭐 산업안전기사나 산업안전과라든지 산업공학과라든지 인체 뭐 공학과라든지 그런 기술직군을 뽑겠다. 뭐 건설 직종이라든지 채용하고, 이분들이 뭐 순환보직을 최대한 제한시켜서 다른 뭐 고용이나 뭐 다른 부서도 악화하지 않게끔 전문화시키겠다 이런 거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뭐 하면 되죠. 좋은 농부가 잘 하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좀 민간에 영향이 있겠네요, 그죠? 안전보건관리자 전문성을 제고한다 해가지고 안전보건관리자 경력관리를 초급, 중급, 상급으로 나눠서 구별 관리하겠다. 초급은 3년 미만이면 초급 안전관리자, 그다음에 5년 미만이면은 중급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5년 이상이면 상급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에서 안전보건관리자 경력 관리를 더 디테일하게 유도 관리하겠다. 이게 따라서 뭐 안전관리자의 어떤 급여나 보수 기준도 많이 달라질 것 같고, 저는 좋을 것 같은데요. 안전관리자의 지위가 더 향상되지 않을까 싶고, 그래서 이거는 뭐 밤새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일단 민간재해 예방기관 역량 강화하겠다. 저희도 또 민간재해 예방 기관에서 활동하고, 저는 안전보건교육기관도 하고 있지만은 우수기관 발굴하고 뭐 능력 안 되는 데는 퇴출시키겠다 그런 거죠. 뭐 이거는 그렇게 안 중요하고, 또 안전문화의식 확산을 위해서 대국민 유해 위험 신고하고 보상금 지급해주는 제도 하겠다. 여기서 제가 조금 눈에 띄는 건요, 산재 발생 위험 등 적발 신고 시 보상금을 지급주겠다 해가지고 산재 은폐에 대한 고의적 미이행 시 파격적인 보상하겠다. 산재 은폐 정부 명령에 대한 고의적인 미이행에 대해서 신고 시, 지금 우리나라 산재 은폐가 실제 엄청 심각하거든요. 말로는 공상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이렇게 대체되어 있지만은, 공상이라는 제도가 한 글자 이렇게 뒤집어보면 거기는 다 산재 은폐성이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특히 건설 현장 같은 경우도 지금 불법 체화도가 많이 이루어져 있고, 불법 체화도 속에는 실제 재해가 나도 원청에 보고 안 하는 이런 은폐된 게 엄청나게 많죠. 또 작은 제조 공장에서도, 그 외국인 근로자 있는 곳에서도 외국인 근로자가 조금 다쳐도 산재 안 해주고 다 은폐다 이 말이죠. 근데 그걸 은폐해서 신고하면 파격적 보상을 하겠다. 이거는 조금 이제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지금 실제 산재 은폐가 엄청 많이 있었지만은 고용노동부가 적극적으로 지금 단속을 제가 보기에는 못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신고 보상 제도가 있으면은 산재 은폐 문화가 조금은 달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업도 이제 산재 은폐가 하면은 상당한 불이익도 받고 적발 시 대검 엄정 처벌받기 때문에 기업에서도 이제 산재 은폐는 절대 안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관리 시스템을 아마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의식 확산의 민간 협업, 뭐 이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요. 한번 나중에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제재수단 도입인데 이건 좀 중요하죠. 지금 우리가 중대재해나 이런 거 발생했을 때 실제 경영 책임자나 사업주나 실제 책임자가 처벌받지 않고 대부분 하청 근로자나 관리 감독자들 또 뭐 이런 분들만 대부분 처벌받아서 문제가 많았는데, 그래서 정부가 세운 게 형사처벌보다는 금전적 제재를 하겠다. 금전적 제재. 보면은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 발생 시에 금전적 제재 어떻게 하냐면 영업이익의 5%, 일단 매출액의 몇 프로 이야기도 나왔는데, 영업이익의 예시입니다. 예시. 영업이익의 5% 이내 또는 한액 30억 이상, 최소 30억 이상 과징금을 떼인다는 거죠. 과징금. 과태료 이런 게 아니고, 과태료, 벌금, 이거는 벌금 형사처벌이죠. 과태료는 행정적 처벌인 거고, 과징금은 행정적
행정적 처분인데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는 이런 개념이거든요. 과징금을 통해서 3명 이상 연간 1년에 3명 이상 사망사고 발생한 사업장이나 범위에 대해서 영업이익이 5%면 큰 대기업이나 이런 데 엄청난 경제적 제재가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건설사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동시 2명 이상 사망이면은 영업정지 요청이 됐어요. 산업안전보건법에. 영업정지를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동시 2명이니까 근로자가 추락제해도 동시 2명 추락하는 가능성이 좀 낮거든요. 지금 뭐 한 번 추락하고 그다음에 또 추락하면 이런 데는 영업정지 안 됐다 이 말이죠. 반드시 동시에 2명이 추락해야지, 사망해야지 영업정지 당했는데, 이제는 요건을 강화해서 1년에 2명 이상, 동시가 아니죠. 1년에 2명 이상 이렇게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은 영업정지시키겠다. 웬만한 건설사, 큰 원청 건설사 1년에 2명 이상 사망사고 나는 건설사 꽤 많거든요. 꽤 많거든요. 그러면은, 와, 이건 우리나라 건설사들이 이 규정은 엄청나게 아마 심대한, 타격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거는 일반 건설사뿐만 아니라 종합 건설사뿐만 아니라 전기, 통신, 소방, 시설, 건설공사도 다 포함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영업정지보다 더 심한, 그래서 사망자 수의 영업정지 기간도 기존 2, 5개월에서 훨씬 더 강화시키겠다. 뭐, 6개월 이상 영업정지 6개월 이상 운청사가 받으면은, 보통 큰 대형 건설사는 전국의 건설 현장이 뭐, 10몇 개씩 있고 이랬잖아요. 그러면 그 10몇 개가 다 동시에 6개월만 딱 영업정지 당하면은, 그 피해가 엄청나죠. 이제는 그래서 사고 나서, 뭐, 대형 로펌 사서 재예방하는 비용보다 사고 나기 전에 예방하는 비용이 훨씬 더 중요하다. 예방하는데 훨씬 더 많은,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지금까지 보면은 대부분 컨설팅을 받아도 꼭 사고 난 이후에 사고 나면 이제 대책이 없어요. 지금까지 중대재해 로펌들 다 써봤지만은 80% 이상의 유죄 나왔거든요. 80% 이상이 원청사에서 유죄가 나왔고, 다행히 구속이 안 된 거는 판사가 집행유예 처분을 해서 그런 거지. 근데 앞으로 뒤에서 보면 알겠지만은 중대재해에 대해서 양형 기준도 지금 바꾼다고 하잖아요. 그럼 집행유예도 이제 보장을 못 해요. 로펌 할배를 써도. 그러면 이제는 사고 난 이후에 대처가 아니라 사고 나기 전에 이렇게 중대재해를 막기 위한 제대로 대책을 세워야 된다. 우리 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는지, 점검이 제대로 현장에 작동되는지 이런 데도 제대로 컨설팅을 받고, 위험성 평가도 제대로 하고, 협력업체 관리감독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안전기기, 기구, 장비 노후화되어 있는지 제대로 교체하고 정비하는데, 이런 데 실질적인 예산과 인력을 써야 된다. 이거죠. 그 외에는 지금 뭐 지름길이 없어요. 아무리 뭐 다른 것 쳐도 안전보건에는 지름길이 없어요. 지름길이 없습니다. 원론적으로 진짜 교과서대로 충분한 인력 예산을 확보하고 충분한 계획을 수립하고 촘촘한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그 체계 시스템이 우리 협력업체, 도급업체, 용역위탁업체 근로자들도 촘촘하게 이 매뉴얼이 작동될 수 있게끔 그렇게 관리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게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가장 원칙적이고 바른 길이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사고 재발 시 인허가 취소, 지금 건설사 쪽에는 실제 중대재해가 50% 이상이 건설 현장에서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번 정부 종합대책도 건설에 거의 한 70% 정책이 다 꽂힌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 3년간 영업정지 처분을 이해받은 후에 또다시 영업정지 받으면 이번에 아예 그냥 건설사 등록 말소를 시키겠다. 이건 법인에 그냥 생명을 끊겠다는 거죠. 등록 말소를 시켜버리겠다. 그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해서 아마 하겠다는 취지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법률 전수조사를 통해 건설업종 외에도, 그것도 중요하죠. 건설업종 외에도 중대재해 발생 시 인허가 취소나 영업정지 사유에 포함시키겠다. 다른 업종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좀 저는 해석되거든요. 건설업종 외에도, 좀 고위험 업종은 아마 인허가 취소 및 영업정지사유에 포함시키게끔 법제처와 이렇게 협의해서 추진 중이다. 이것도 좀 무서운 이야기죠. 그다음에 중대재해 반복 발생 사업장에 대해서는 아예 정부 공공기관 입찰에 제한시키겠다. 이것도 좀 무서운 이야기죠. 실제 건설사 같은 경우는 한번 중대재해에 나서 2명이서 이렇게 발생하면 이제 정부 공공 입찰 참여 자격도 배제될 수 있으니까 이것도 심각한 문제죠. 그리고 입찰 참가 제한 요건을 중대재해 반복 발생하는 경우 확대 하겠다. 지금 예를 들면 동시 2명 사망을 연간 3명 이상 사망하는 경우도 추가하겠다. 이런 말이죠. 입찰 제한 기간도 현재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겠다. 그리고 건설회사 같은 경우 이렇게 입찰 참여 제한당하면 보통 하는 게 회사 명칭을 바꾸거나, 그죠? 법인을 쪼개게 해서 분할시키거나 이런 편법을 많이 쓰는데, 그걸 또 정부가 예측하고, 이런 제재에 대해서 회피하는 걸 대비해서, 승계시키겠다. 그죠? 사업주나 이런 걸 추적해서, 다른 법인으로 이런 바꾸든 쪼개게 해도, 입찰 참가 제한을 승계시키겠다. 이렇게까지 정부가 지금 좀 더 디테일하게 제재 조치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낙찰자 선정 시에도, 조달청에서 공공 입찰에서 낙찰자 선정할 때, 안전보건 평가를 강화해서 중대재해 발생 여부가, 낙찰자 심사에 들어갈 수 있게끔 하겠다는 것 같고, 민자사업, 정부가 발주하고 민간 자본이 참여하는 민자 사업에서도 건설안전평가 점수를 상향시키고 사고 건설사에는 평가 시의 감점 기준을 명확하게 하겠다 이런 거죠. 민자 사업에 참여하고 싶은 이런 사업 건설 업체들도 건설안전평가 배점을 높게 상향해가지고 중대재해 나면 뭐 그냥 꽝이겠죠. 이것도 정부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한 발 더 나갔죠.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이제 대출금리, 또 은행 금리 한도, 보험료, 이런데 여신 심사 기준에 반영시켜버리겠다. 이런 것도 있고, 건설사 같은 경우는 주택도시보증공사죠. 보증 업무, 우리 보통 건설공사면 분양 보증이 주택도시보증공사부터 분양 보증을 받아야지 공사를 안심하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분양 받거나 대출 보증을 받을 때 그 건설사의 안전도 평가를 도입해서 안전도 평가가 떨어지면은 이런 분양 보증을 못 받게 하거나 어렵게 하겠다는 그런 것도 지금 들어있네요. 그리고 작은 사업장은 중책자금, 중소벤처기업 중책자금 받을 때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은 참여 제한시키겠다. 이런 거고 있고, 더 나아가서 이제, 상장회사 같은 경우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형사 판결 받으면은 지체 없이 무조건 상장회사는 공시하게끔 의무화시키고, 비상장회사는 이제 모회사가 공시하게끔 이렇게 의무화시켜 놓고 있고, 중대재해가 난 이런 상장회사나 큰 대기업은 아예 국민연금과 같은 투자기관에서 투자할 때 투자하지 않게끔 ESG 평가라든지 스튜어드십 코드라는 것은 기관 투자자가 투자할 때 가이드죠. 투자 지침이나 가이드죠. 그래서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우리가 투자를 축소하자 뭐 이런 가이드가 있겠죠.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중대재해 사업장에서는 기관 투자자가 투자도 못 받게끔, 적게 받게끔 하겠다는 그런 의지도 반영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기타 이제 사고 수사, 중대재해에 대해서 사고 조사나 수사를 강화하겠다. 그래서 이거는 정부의 역할이기 때문에 이것도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이거는 고용노동부에서 긴급 작업중지 명령, 지금 또 내가 볼 때는 작업중지 명령 할 수 있죠. 근데 조금만 지금 중대재해가 안 났더라도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싶으면은 긴급 작업중지 명령 하겠다 이런 취지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좀 중요한 거는 위험성이 높은 기계기구, 기계 원재료 건설물 등에서 안전보건조치 미비 시 적극적인 시정조치 명령을 내리고 시정조치 미이행 시 사법 처리하고 작업 중지도 내리겠다. 시정조치 기계기구에 대해서 산업법 위반이 있으면 시정조치 내리고 미이행하면 사법 조치하고 필요시에는 작업 중지도 하겠다 이 말이고 사망 사고가 없더라도 근로감독관 언제든지 현장에 관리감독 나갈 수 있죠. 관리감독 나갔는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유가 적발되는 경우 옛날에는 지금까지 시정지시하고 시정지시에서 시정하면은 지금까지는 벌금이나 처벌 안 했는데 지금은 시정지시 기회도 없이 바로 현행법에 따라 적시집행, 적시처벌도 하겠다. 훨씬 더 한 발 더 나아간 거죠. 그래서 관리감독관 마음만 먹으면은 좀 큰 제조 공장 10건, 20건 금방 잡아내거든요. 한 건당 500만 원씩만 해도 몇천만 나오죠. 그래서 이것도 되게 이제 사업장에서 부담스러울 수 있는 정책으로 봐야 되고 산업안전보건법에 안전보건 상향 기준이 있죠. 양형 기준이 있죠. 근데 이게 대부분 벌금 해봐야 깨끗해봐야 50만 원, 사망사고 나봐야 원청이나 큰 사업장이야 2천만 원 이하 이렇게 벌금밖에 안 나오니까 이게 실제 중대재해 예방 의지가 약해졌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벌칙이나 벌금에 대한 전체 형량이나 이게 상향시키겠다는 거고 중대재해처벌법에서도 1년 이상 구속 이것만 있으니까 지금 법원에서 다 집행유예 때리니까 실제 구속의 실효성이 전혀 확보가 안 되고 이래서 중대재해처벌법을 법원의 양형 기준을 설정해서 최소한 집행유예나 이런 게 남발되지 않게끔 하겠다는 취지로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속 엄정 수사 지금까지 중대재해 나가면은 아직도 우리 중대재해 90%가 아직 대법원 확정 판결이 안 나고 있거든요. 물론 그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이게 중처법은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시스템을 원청이나 사업주가 구축했냐 안 했냐 이걸 보기 때문에 시스템이라는 거는 목표, 반침, 위험성 평가, 종사자 의견 청취, 여러 가지 도급 연구 위탁 관리 종합적으로 다 이게 한 개 한 개를 다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물론 빨리 판단될 수 있는 그런 사안은 아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엄청 너무 딜레이 되고 있는 거죠. 지금 또 중처법 시행된 지 3, 4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그 80% 이상의 확정 판결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거는 법 체계의 문제도 있지만은 노동부는 노동부 조사 따라하고 경찰은 경찰 조사 따라하고 노동부가 기껏 기소 의견 올리면은 검찰이 기소 유예해버리고 이런 게 그 삼박자가 한 개도 안 맞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노동부, 경찰, 검찰, 국토부 이런 관계기관이 신속 엄정하게 수사하겠다. 합동을 하든 뭘 하든 압류라든지 압수수색이라든지 또 수사라든지 이걸 신속하게 해서 기소나 이런 게 훨씬 더 빨리 가게끔 하겠다라는 게 이번 정부 대책에 포함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전담기구, 전담 조직을 막 확정하겠다 그런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다음에 초동수사부터 모판에 이르기까지 엄정 대응하겠다 이런 것도 발표된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해서 제가 오늘 좀 장시간이죠. 정부가 이번에 처음으로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중대재해가 날 때마다 개별 사안에 대해서 화재 폭발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대책을 발표한 적이 있었지만은 중대재해 전반에 대해서 특히 재래형 중대재해를 막기 위해서 관계 부처에서 이렇게 종합적으로 이렇게 대책을 발표한 건 조금 처음인 것 같고요. 제가 느낌으로는 이번 대책이 일단 원청과 재래형 사고, 특히 소규모 사업장, 건설 현장 이런 데에서 중점적으로 제일 맞겠다는 좀 실효적인 정책들은 저는 꽤 많이 놓은 것 같아요. 꽤 많이 놓은 것 같고 충분히 저는 어떤 중대재해 감소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만큼 정책 하나하나가 충분히 강력한 파급력이 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좀 걱정되는 거는 이 많은 정책을 하려다 보면은
많은 관계기관에서 정말 유기적인 협조 체계와 특히 사업장에서 적극적인 참여, 지원 이게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이끌어낼지 그런 부분이 저는 조금 이제 뭐 걱정되고 우려도 되지만은 어쨌든 이번 기회에 조금 모든 뭐 민간이나 정부가 다 힘들겠지만은 우리가 정말 중대재해 없는 선진국으로 갈 수 있는 정말 중요한 단계에 있는 저는 그런 정책이라 보고 좀 힘들지만 저도 노력하고 다 같이 이번 정책이 실효적으로 잘 집행될 수 있게끔 노력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특강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